이번 시간에는 스티븐 브라이언의 기술과 국가라는 책을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이 어떤 식으로 유출되고 확산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은 성경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히브리 민족의 강력한 적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 월등한 수준의 철을 다루는 기술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 재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부족을 정탐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만약 그들의 재련 활동이 발견되면 그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대장장이를 통제하는 것이 곧 히브리 민족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해석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휘하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휘하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철기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대에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가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전차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발명가였던 존 월터 크리스티는 전륜 구동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으로 전차에도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적용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첫 번째로 판 스프링 대신 코일 스프링을 기반으로 하는 서스펜션을 발명했고 이 코일을 전차 바퀴 각각에 배치함으로써 각 주행 바퀴가 노면 위에서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차의 궤도를 쉽게 제거하고 고무 바퀴로 변환하여 고속도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차에 경사진 장갑을 도입함으로써 포탄을 맞아도 경사진 각도로 인해서 포탄의 방향이 비껴나가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인데 이러한 크리스티의 아이디어가 미국 육군으로부터는 외면을 받았고 반면에 전차 설계도와 장비를 찾고 있었던 소련군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수출 판로를 찾고 있었던 루즈벨트 정부는 이 크리스티 전차의 수출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이 크리스티 전차의 설계를 수정해서 BT 시리즈라는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T 전차를 실전에 투입해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서 T-34라는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차는요 1940년에 배치가 됐는데요. 소련 입장에서는 최고의 순간에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독일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주력 전차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통제 실패에 대해서 저자는 두 가지 요인을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의 교리, 닥트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이 교리를 세우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교리를 뒷받침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전차에 관해서 그때 당시 미 육군의 교리는 기계와 부대에 대한 일관된 교리가 없었고 또 빠른 스피드의 경장갑 전차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티 전차를 외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보고도 그 기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가와 함께 일할 수 없는 무능한 시스템은 때때로 미국에게 막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입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창조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발명가와 기업가적 진취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소련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76년 9월 6일 소련의 빅토르 벨렌코 중위는 미그 25기를 몰고 망명을 시도하여 일본의 하코다테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전투기는 면밀하게 조사가 되었는데 미국이 마이크로칩을 개발하여 전투기에 적용하고 있었음에 비해서 소련의 기술 수준은 여전히 소형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1940년대나 50년대의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최소한 마이크로칩과 관련해서 미국과 기술 격차가 꽤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클린턴 정부 때의 일인데요. EMP 설계 작업을 미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로스 앨러머스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은 EMP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어떻게 잠재적인 대결 국가들의 첨단 무기 개발에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 내 선행자, 마치 선한 사람들이 추진하는 소위 협력이라는 사소한 정치적 이익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대한 실수를 야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소련으로의 기술 유출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일화인데요. 영국은 롤스로이스사의 낸 엔진과 기술을 소련에 제공했고, 소련은 이 엔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RD45라는 엔진을 만들어내고, 이 엔진은 미그 15의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그 15, 이 전투기는 한국전쟁에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엔진 기술이 소련으로 넘어간 배경에는 1945년 7월에 처치를 축출하고 새롭게 총리가 된 애틀리가 경제를 되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했고, 결국 이 처칠이 철강 제조 기술을 소련에 매각한 것처럼 엔진과 엔진 기술을 소련에 팔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낸 엔진 기술을 소련에 판매한 것은 민간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적을 숨겼다. 영국의 방위산업 관련 기관들과 공군은 미래에 군용 항공기 엔진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조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와 일본의 기술이 소련으로 유출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의 저소음 프로펠러 제조 공법인데요. 미국이 먼저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소련도 이 프로펠러를 제작하고 싶어서 수평 선반기계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 NSC에서 한 제독의 반대로 결국에 이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대체제를 찾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프랑스의 포레스트 라인의 공작기계가 수출이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다국적 조종위원회인 코콤에 공개하지 않고 수출을 승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어쨌든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기계적인 오류도 자주 발생하여 소련은 결국 다른 기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의 컨트롤러와 일본의 도시바사의 정교한 공작기계가 함께 소련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게 되었고 북대서양에서 소련의 위협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는데요. 결국 기술의 공식적인 유출 혹은 판매는 그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일본 정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기계가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허가 서류를 수정하는 데 기꺼이 동조하였고, 쿠마가이가 일본 경찰에 신고한 불법 활동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일본 해군의 민감한 소프트웨어가 기계와 함께 무허가로 수출되도록 눈을 감아줬다. 그래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련으로의 기술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소련의 국방력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그래도 완전히 기술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방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몇 년 동안 미사일 통제 시스템과 스마트 무기의 필수적인 마이크로 전자공학 분야에서 미국이 소련을 앞서는 기간은 1년에서 3년 정도였다. 무기 시스템의 수명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작은 차이는 기술적 우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미국의 통제 정책과 코컴 덕분에 1980년대 후반까지 그 격차는 7년 이상이 되었고, 그 이후 그 차이는 급격하게 더 벌어졌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체제의 차이도 존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 특히 전자제품 분야에서 소련의 기술이 뒤처진 이유를 보면 소련은 군대식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자산업 기반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시스템에는 보상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었으며 제조 과정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산업적인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더 현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3월 16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공군이 쿠르디스탄의 할라부자 마을을 공격했다. 수요일 오전 10시 45분 이라크의 미그와 미라주 전투기가 5시간의 임무 시간 동안 마을 상공으로 출격하여 겨자가스와 타분, 사린, VX 신경가스가 혼합된 화학폭탄을 투하했다.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약 5,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나중에는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고 아이들은 기형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이 기술을 제공하는 데 공급 의지를 갖고 일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화학무기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노하우와 서방 기업들의 제조 인프라 덕분이었다. 유엔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공급 업체가 이라크의 화학무기 생산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제공했다.
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대량 살상무기 제조를 지원하는 서방 기업들의 공모 수준은 비참할 정도이다. 핵무기의 경우도 보시겠습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친 조직 중 하나는 조금 역설적일 수 있는데요. 평화로운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의 유렌코입니다. 압돌 카뎀 칸은 이 유렌코에서 일했으며 유렌코에서 훔친 원심 분리기 설계 기술을 파키스탄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북한, 이란 등 많은 국가들의 핵 노하우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로로는 중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파키스탄과 이란은 탄두 설계에 있어 외부의 도움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리비아의 장비와 문서를 평가하는 핵무기 기술 사찰관들이 소형 핵 장치의 설계 도면을 발견했다. 출처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드디어 중국의 등장입니다.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기술이 국력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교훈은 금세 잊혀졌다. 미국은 초강대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대신 이제 세계 어느 곳으로나 자유롭게 기술을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코콤은 곧 폐지되었으며 수출 통제와 관련된 모든 규율도 사라졌다. 코콤과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포기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켰다. 중국은 주로 미국 덕분에 기술 강국이 되었고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다. 워싱턴은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힘의 대부분도 미국의 원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중국을 지원하는 것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련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죠.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략 로켓군과 잠수함, 전투함 등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1980년대 초 중국에 팔고 있었던 기술 중에는 어뢰, 제트엔진, 재래식 군수품 제조 등이 포함되었고 이를 본 유럽 역시 중국으로 즉각 달려가 항공우주 분야 및 해군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국방 역량이 일취월장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산업 역량 자체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상된 산업 역량은 군사력 발전에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제 정세라는 것이 항상 변하는 것이고 한 국가의 코어한 기술 같은 것들은 무조건 붙들고 가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던 그런 일화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미국이 추진한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 이후로는 중국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각 경제 주체들이 다 중국으로 몰려가면서 중국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중국은 군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 산업의 기반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요. 실제 중국의 군수 산업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상대로 활발하게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소싱의 경우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는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자의 기술 보호적 관점에서는 아웃소싱은 좀 부정적인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가 들고 있는 예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제조를 중국 같은 해외에 맡기지만 이 삼성 같은 경우 대부분 한국, 자국 내에서 해결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보잉사의 경우도 비행기 구매국들이 구매 조건으로 요구하는 생산 분담이나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은 가성비 좋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미국의 핵심 기술들을 확보했다는 여러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F-35와 중국의 J-20이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고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이버 해킹은 소규모의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ROE가 높은 투자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술 유출은 왜 일어날까요? 미국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 이유는 미국, 유럽, 아시아 회사들이 소비에트 국가에 기술을 팔고자 하는 욕망,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 국무부, 상무부 등 우리 정부의 압력, 그리고 종종 수출 통제법 이행에 실패하는 우리 동맹국들의 약점들 때문이었다. 과거 냉전 시절에도 유럽이 소련 및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에 수출하던 양이 총 수출의 25%입니다. 이는 소련의 목재, 모피, 금, 석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및 기타 광물들과 교환되었습니다. 소련은 이러한 무역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코콤 통제 물자를 요청했고요. 유럽 기업들은 때때로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서 물밑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코콤이라는 제도는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유럽 기업들에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보고 체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어떤 기술과 제품이 이전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국가들도 2년마다 이전 사항을 보고해야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보고서도 제대로 도착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에서도 호혜적 관계라는 개념이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무기를 팔게 되면 미국도 상대국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와 같은 구매국들은 100%의 절충 교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조달은 인도 기업이 주도해야 하며 기술 라이선스와 공동 생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당연히 좋은 기술을 순진하게 넘기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하청 조달 업무를 상대국에 할당하기도 합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미국은 좋은 기술은 주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거래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군사용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제조 공장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계용 산업 제어 장비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국은 이 장비를 복제하여 첨단 군사 장비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용도 기술과 군용 기술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모두 공식적으로 중국에 무기를 팔지는 않지만 그것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다 중국으로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산업 인프라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경제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를 위해서 미국은 군사 기술을 마치 사탕처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예로 미국은 앙골라,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차드, 이라크, 파키스탄 등 수십여 국가에 스팅어 미사일을 제공했다. 이제는 IS조차도 스팅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적대국의 탈취에 의해서 기술이 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4일 이란 북동부의 카시마르에서 CIA가 운용하는 RQ-170이 이란 공항에 착륙했다. 이란의 사이버전 부대가 드론의 GPS 유도 시스템을 스푸핑하여 노획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 기술이 유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란의 레이더는 드론의 전자적 신호의 특징을 테스트한 후에 이란의 영공에 진입하는 드론을 더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각 무기 체계들도 그러한 드론을 공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켰고요. 무엇보다 드론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을 뜯어보면서 결국 이란도 드론에 사용될 기술과 설계 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시모르그라는 공격용 드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기술가 국가 스티븐 브라이언의 시각을 통해서 저는 미국의 관점에서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잘 알 수가 있었고요. 그들이 동맹국을 통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혹은 자국의 기술이 동맹국들에 넘겨지는 것, 동맹국들의 기술을 넘길 때 그것을 또한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등을 잘 알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적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티븐 브라이언의 마지막 이 구절을 소개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미국의 국제안보 전략에 맞춰진 단일한 통제 목록을 운영하면서 미국의 전략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일 정부 기관에게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새로운 무기 체계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을지라도 장차 이 시스템이 놓일 전략적인 모자이크에 적합한 위치를 이해함으로써 규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정한 후 핵심 기술을 평가하고 기술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우리의 군대를 보호하고 어떠한 압박이나 분쟁에서도 성공을 보장하는 로드맵에 따라 향후 수출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